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진사댁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기와 틈에는 이끼가 끼고 담장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해져 예전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최진사는 성품이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아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 들어온 후 처박씨가 곳간 열쇠를 쥐고 흔들면서 집안의 법도가 무너지고 재물이 야금야금 새어나가기 시작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진사 댁의 앞날을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나뭇잎을 우수수 떨어뜨리던 날 해질녘에 마을 어귀에 낯선 세 사람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무명 저고리를 입었으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걸어오는 여인과 그 여인의 양옆에 딱 붙어서 총명한 눈빛을 반짝이며 따라오는 두 사내아이였습니다. 여인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었고 아이들은 비록 행색은 남루했으나 얼굴 생김새가 마치 옥을 깎아놓은 듯 수려하고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10년 전 최진사 댁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 연화였고 그녀 곁을 지키는 두 아이는 쫓겨날 당시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아들 금동이와 옥동이었습니다. 연화는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산 밑 외딴 집에서 팻바느질과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아이들이 10살이 되자 어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집안을 바로잡겠다며 산을 내려가자고 청하여 마침내 시댁대문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두 아이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늙은 머슴 김노인이 대문 밖에 인기척을 느끼고 빼꼼히 문을 열었다가 연화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빗자루를 털썩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던 아기씨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김노인은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씨가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간 별거 없으셨느냐고 안부를 묻자 김노인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 험한 세월을 어찌 견디고 이제야 오셨느냐며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요란한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후처 박씨가 눈을 치켜뜨고 대문간으로 달려나와 무슨 소란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씨는 연화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도둑질하다 쫓겨난 여자가 어디라고 감히 다시 발을 들이냐며 당장 내쫓으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은 박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박씨는 직접 연화의 어깨를 밀치며 대문을 닫으려 길을 썼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박씨의 거친 손길에도 꿈쩍하지 않고 자리에 버티고 서서 자신은 쫓겨난 몸이라 할 말이 없으나 이 아이들은 최진사 댁의 핏줄이니 할아버님께 인사라도 올리게 해달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씨는 코웃음을 치며 10년 전에 쫓겨난 여자가 데려온 아이들을 누가 핏줄이라 믿겠느냐고 비아냥거렸고 어디서 근본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재산을 탐하려 하느냐며 아이들을 향해서도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으름장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을 테지만
금동이와 옥동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박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저분은 왜 저리 화가 많으실까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사랑채 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최진사가 기침을 콜록거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눈은 예전보다 흐릿해졌고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연화와 두 아이를 보고는 눈을 비비며 가까이 다가왔고 연화가 넙죽 절을 올리자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특히 연화 뒤에 서 있는 금동이와 옥동이의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의심보다는 본능적인 핏줄의 끌림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최진사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최진사의 팔을 잡아 끌며 저런 부정한 여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집안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니 당장 내쳐야 한다고 쉴 새 없이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최진사는 박 씨의 성화와 옛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차마 내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안채를 내어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날이 저물었으니 일단 오늘은 헛간 옆에 딸린 작은 행랑방에서 묵게 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힘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지만 최진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더는 반대하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행랑방에는 불도 떼지 말고 이불도 헌 것을 내어주라고 쌀쌀맞게 지시한 뒤 안채로 쌀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최진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옆에 있는다 쓰러져가는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문짝은 덜컹거리고 창호지는 다 찢어져 있었으며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연화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이런 곳에서 재우게 된 처지를 한탄하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금동이와 옥동이는 오히려 방긋 웃으며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으니 산속 오두막보다 훨씬 좋지 않으냐며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 마른 쑥대를 꺾어와 빗자루를 만들더니 방 안의 먼지를 능숙하게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동이는 찢어진 창호지 구멍을 보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 침을 발라 꼼꼼하게 메웠고 옥동이는 아궁이를 살피더니 굴뚝이 막혀 연기가 방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긴 막대기를 구해와 굴뚝을 뚫어놓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연화는 어린 아들이 벌써 이리 자라 어미를 돕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의 비상한 재주가 험한 세상에서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손길이 닿자 금세 방 안은 훈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퀴퀴하던 냄새도 어느 정도 사라져 사람이 지낼 만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산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세모자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박 씨가 하인들을 닥달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안채의 불빛은 화려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연화가 있는 행랑방은 호롱불 하나 없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금동이와 옥동이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두 아이는 잠들기 전 어머니의 귀에 대고 이 집 기둥이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많이 썩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쳐야겠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던 날을 떠올렸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박 씨는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아들인 철수를 불러다 놓고 내일부터 저 거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지 궁리하느라 눈을 번뜩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어대는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박 씨는 하녀를 시켜 행랑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게 했고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밥값은 해야 한다며 산더미 같은 일감을 떠안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깨워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예의를 잃지 말고 묵묵히 견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상황을 타개할 기발한 생각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쌍둥이는 집안 곳곳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점들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여 있는 버려진 농기구들, 뒤틀린 창고문, 물이 새는 장독대 등이 아이들의 눈에는 흥미로운 놀잇감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김 노인은 먼 발치에서 아이들이 마당을 서성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어린 것들이 이 살벌한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아침상을 받던 박 씨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혀를 쉼쉼 찾고 자신의 아들 철수에게 저 아이들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철수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으며 굴러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쌍둥이의 눈빛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막 최진사댁에 발을 들인 연화와 쌍둥이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연화는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 올렸고 그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이 집에서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지키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연화의 뒤로 어느새 다가온 금동이와 옥동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이 집안을 밝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박 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연화에게 당장 부엌으로 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고 쌍둥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쫓겨난 자들의 귀환이 아니라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놀라운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어갔지만 그 자리에 선 세 사람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최진사 댁 마당에는 고요함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는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시각에 행랑방 문을 걷어차며 연화와 쌍둥이를 깨웠고 밥값을 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움직여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10살배기 어린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지게 2개를 던져주며 아침밥상을 차리기 전까지 뒷산에 가서 마른 장작을 한 짐씩 해오라고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들의 눈을 씻겨주며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이 대신 다녀오겠다고 나섰으나 박 씨는 며느리의 도리는 부엌에 있는 것이라며
연화를 억지로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어머니와 떨어진 금동이와 옥동이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지게를 짊어지고 비틀거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씩씩하게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며 웃음을 터뜨려 지켜보던 김노인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뒷산에 도착한 쌍둥이는 무작정 나무를 베거나 줍는 대신 산비탈의 지형과 나무들의 위치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나뭇가지를 주워 담느라 진땀을 뺐겠지만 금동이는 경사가 가파른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옥동이는 책덩굴을 단단하게 꼬아 긴 줄을 만들더니 산 중턱에 널려있는 굵은 삭정이들을 한데 묶어 썰매처럼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대신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나무 묶음을 미끄러뜨려 힘들이지 않고 산 아래까지 옮기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금동이가 위에서 나무 묶음을 밀면 옥동이가 아래에서 방향을 잡아 받아내는 식으로 손발이 척척 맞으니 어른 장정 두 사람이 반나절은 걸려야 할 양을 불과 한 식경 만에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아이들은 땡덩굴로 엮은 바구니에 가을 버섯과 산나물까지 가득 채워오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 엄청난 양의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부엌에서 나오던 하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이 빈지게로 돌아오거나 울면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마당을 가득 채운 장작더미를 보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칭찬은커녕 어디서 훔쳐온 게 아니냐며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나무의 절단면이 갓 꺾은 듯 생생하고 산내음이 물씬 풍겨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술이 난 박 씨는 이번에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과제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집 뒤편에 있는 묵은 자갈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밭은 돌이 많고 흙이 거칠어 웬만한 일꾼들도 혀를 내두르는 곳이었고 더구나 그 밭을 갈소는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 먹새라는 황소뿐이었습니다. 먹새는 고삐를 잡으려는 사람을 뿔로 들이받기 일쑤여서 김노인조차 다루기 힘들어하는 골치 아픈 녀석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먹새가 있는 외양간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소의 상태를 살폈는데 소는 콧김을 뿜으며 거칠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동이는 소가 사나운 것이 아니라 불편해서 그렇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 소의 목덜미 멍에가 닿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알고 보니 멍에 안쪽에 박힌 날카로운 가시가 소의 살을 찌르고 있어 소가 고통 때문에 날뛰었던 것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금동이가 재빨리 가시를 빼내고 상처 부위에 쑥을 지식여 발라주자 거짓말처럼 먹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소의 콧잔등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달래자 먹새는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듯 아이들의 손을 핥으며 얌전히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저 아이들이 짐승의 마음까지 읽는 재주를 가졌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밭으로 나간 쌍둥이는 무턱대고 쟁기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의 경사를 따라 물길을 먼저 트고 큰 돌들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굴려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는 꿈쩍도 않던 바위들이 긴 나무 막대 하나에 의해 가볍게 굴러가는 모습은 마치 마술과도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고 최진사 댁에 신동이 났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새참을 이고 온 연화는 땀범벅이 된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으나 아이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윙크를 보내며 밭을 반이나 갈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너희들의 지혜가 이 집안을 살릴 것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시각 박 씨는 안방에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전해 듣고 질투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노인은 조용히 연화를 불러내어 아무도 없는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아기 씨, 도련님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 어린 나이에 짐승을 다루고 도구를 쓰는 법을 아니 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앞으로 박 씨의 견제가 더 심해질 테니 아이들의 재주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한편 박 씨의 아들인 철수는 서당에서 돌아와 마당에 쌓인 장작과 갈아엎어진 밭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쌍둥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책보를 던지며 천한 것들이 힘만 세서 어디다 쓰겠냐. 글 한 줄도 못 읽는 까막눈들이지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철수는 짐짓 어려운 한시가 적힌 책을 펼쳐 보이며 어디 한번 읽어보라며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책을 힐끗 보더니 형님, 그 글자는 하늘천이 아니라 지아비 부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구절은 운율이 맞지 않게 읽으셨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지적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억지로 우겨대려 했지만 곁에 있던 옥동이가 글씨의 뜻과 유래까지 술술 읊어대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그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은 삽시간에 집안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단순히 일 잘하는 머슴 같은 존재로만 여겼던 쌍둥이가 자신의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의 길을 꺾고 쫓아낼 수 있을지 악독한 꾀를 내느라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녀는 내일 관아에서 나온 세금 징수 관리 앞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 최진사의 눈밖에 나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행랑방의 호롱불 아래서 쌍둥이는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며 작은 목소리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튀는 행동이 화를 부를까 걱정되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란다. 너희의 재주를 함부로 보이지 말거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쌍둥이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부당한 현실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최진사 댁에 쫓겨난 며느리가 데려온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글쎄, 그 아이들이 10년 묵은 밭을 하루 만에 갈았다지 뭔가. 서당 훈장님보다 글을 더 잘 읽는다던데 하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 댁에 기울어가는 가세가 이 아이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는 마당을 거닐다 깔끔하게 정리된 장작더미와 밭을 보고 내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말만 듣고 아이들을 쫓아내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먼 발치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채고 아침 밥상머리에서 천한 것들이 잔재주만 늘어서 집안 법도를 어지럽힐까 걱정입니다. 라며 끈질기게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는
박 씨의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뭉쳤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틈만 나면 흙바닥에 글씨를 쓰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노인이 몰래 가져다 준 헌책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달빛 아래서 읽고 또 읽어 어려운 경전의 내용까지도 스스로 깨우쳐 나갔습니다. 헛간의 차가운 바닥도 배고픔도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 최진사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지나가는 말로 요즘 댁에 담장 밖에서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철수 도련님이 공부에 매진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철수가 서당에 갔을 시간이라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훈장님은 그 목소리가 참으로 청아하고 기품이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각 철수는 친구들과 어울려 냇가에서 놀고 있었고 훈장님이 들은 글 읽는 소리는 헛간 뒤편에서 일하다 잠시 짬을 내어 책을 읽던 쌍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사는 훈장님이 돌아간 후 몰래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귀를 기울였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유창한 독서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성현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토론하는 수준 높은 대화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쌍둥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커져갔지만 동시에 박 씨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들이 비교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쌍둥이가 훔친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우며 하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다가올 큰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쌍둥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지프로 멍석을 짜고 있었는데 그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멍석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하나하나의 결을 살려 튼튼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의 한 노인이 저 아이들 손끝에서 나라를 구할 재주가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쌍둥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박 씨가 사주한 수상한 그림자가 헛간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쌍둥이가 애지중지하던 책을 훔쳐내어 아궁이에 던져버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때마침 잠을 청하려던 김노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헛기침을 크게 하여 그림자는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헛간 방 안에서 금동이와 옥동이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 떳떳하게 안방마님으로 모시겠노라고. 밖에는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그들의 앞날을 비추어 주는 듯 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잿빛 하늘 아래 최진사댁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스산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매서운 바람에 몸을 부대끼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마당에 쌓인 낙엽들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뒹굴며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와 쌍둥이가 들어온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건만 안채와 행랑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았고 박 씨의 시기와 질투는 날이 갈수록 도끼 어린 서리가 되어 집안 곳곳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험상윤게 생긴 장정 서넛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비단 옷을 걸쳤으나
눈빛이 교활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거상으로 자신을 이웃 고을에서 온 왕서방이라고 소개하며 최진사를 당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던 최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고 박씨 또한 무슨 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채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왕서방은 품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최진사의 코앞에 들이밀며 이것이 바로 10년 전 이 집 며느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당시 최진사 댁 며느리였던 연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빌린 금액은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왕서방은 10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이제는 이 집안의 전담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진사는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고 박 씨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참에 연화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것 보십시오. 저 여자가 10년 전에 도둑질을 하다 쫓겨나더니 밖에서 빚까지 끌어다 썼나 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씨는 당장 연화를 끌어내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죄를 물어 관아에 넘겨야 한다며 왕서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연화와 쌍둥이도 행랑방에서 나왔는데 연화는 차용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신은 결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여기에 내 이름과 지장이 찍혀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며 연화에게 달려들 기세로 위협했습니다. 박 씨는 이때다 싶어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누구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른들 틈을 비집고 나온 금동이와 옥동이가 왕서방 앞을 막아서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잠시만 그 종이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왕서방은 어린 것들이 어디서 끼어드느냐며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쌍둥이는 물러서지 않고 어르신, 죄가 있다면 밝혀야겠지만 이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라며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그 당돌하고도 침착한 태도에 왕서방은 엉겁결에 문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최진사와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금동이는 종이의 재질을 손끝으로 꼼꼼하게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으며 옥동이는 글씨가 쓰인 먹의 상태와 찍혀있는 지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쌍둥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동이가 입을 열어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에 왕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무슨 헛소리냐고 길길이 뛰었지만 쌍둥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옥동이가 앞으로 나서며 조목조목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 종이는 백지라 불리는 것으로 당나무 껍질을 잿물에 삶아 만든 것인데 10년 전에는 우리 고을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든 하얀 종이가 귀하여 관아에서나 썼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표면이 너무 매끄럽고 결정적으로 종이 끝부분에 미세하게 찍힌 물결 무늬는 3년 전부터 아랫마을 제지소에서 쓰기 시작한 문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왕서방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금동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는데 더구나 이 글씨를 쓴 먹을 보십시오. 10년 묵은 먹물이라면 종이에 깊이 스며들고 색이 은은하게 발해야 하는데 이 글씨는 윤기가 흐르고 냄새를 맡아보니 송진 향이 강하게 납니다.
이는 최근에 만든 송연먹으로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0년 전 문서가 어찌 어제 쓴 것처럼 생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들의 논리정연한 지적에 왕서방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왕서방이 문서를 뺏으려 들자 곁에 있던 김노인과 머슴들이 그를 제압했고, 겁에 질린 왕서방은 결국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왔노라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이 돈을 주며 시키는 대로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며 덜덜 떨었는데,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비록 박 씨가 직접 시켰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연하를 몰아세우던 모습과 겹쳐지며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자연스레 박 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쌍둥이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연화에게 그동안 믿지 못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진정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려 할 때, 옥동이가 바닥에 떨어진 왕서방의 보따리에서 튀어나온 낡은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왕서방이 최진사 댁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몰래 입수했거나 혹은 누군가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이 집안의 오래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옥동이는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쫓겨나실 때 훔쳐갔다고 기록된 폐물 목록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옆에 적힌 숫자가 덧칠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깜짝 놀라 장부를 들여다보니 과연 비추누리개와 금가락지 수량이 적힌 부분의 먹색이 주위와 다르고 억지로 고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는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여 없어진 물건의 수량을 늘리거나 훔쳐가지 않은 것을 훔친 것처럼 꾸몄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금동이는 한술 더 떠서 그리고 이 장부의 숫자를 고쳐 쓴 필체가 방금 왕서방이 가져온 가짜 차용증의 필체와는 다르지만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입춘대길 부적이나 안방 문설주에 적힌 글씨체와 아주 비슷합니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 글씨체는 다름 아닌 안방마님 박 씨가 평소 즐겨 쓰던 특유의 흘림체였습니다.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린 것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그렇지 않아도 10년 전 그날 창고 열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연화아기 씨가 아니라 하고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의 뇌리에도 10년 전 사건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연화가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내밀었던 완벽해 보였던 증거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박 씨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아들 철수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철수 또한 어머니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쌍둥이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진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탄식과 함께 오늘 일은 나중에 다시 따져 묻겠다. 모두 물러가라. 라고 힘겹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서방은 하인들에 의해 관아로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에 불어닥칠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수군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채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무언가를 던지고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10년 전의 일기장과 장부들을 모두 꺼내어 밤이 새도록 뒤적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편 행랑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자신을 지켜준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은 할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낮에 보았던 장부에 조작된 부분뿐만 아니라 창고 구석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연하가 훔쳐갔다고 소문난 바로 그 비취 놀이개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구름 사이로 드러난 반달은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최진사 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아침이 오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친정 오라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몰래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하인을 시켜 집안의 모든 식솔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마당으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 싸움을 넘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무너진 가문의 기강을 다시 세우려는 가장의 결단이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연화와 쌍둥이도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씨는 나오지 않으려 버텼으나 최진사의 불호령에 못 이겨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 철수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 씨에게 쏠리자 그녀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쌍둥이는 그런 그녀를 보며 연민과 단호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곧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잠시 멈추고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쌍둥이가 찾아낸 마지막 진실의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어제 밤새 확인한 장부와 낡은 편지 한 통을 좌중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편지는 박 씨가 친정 오라비에게 급히 보내려다 김 노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집안의 전답을 몰래 팔아치우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통은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리며 박 씨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박 씨를 향해 내 자네를 믿고 집안 곳곳을 맡겼거늘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함뿐이더냐 라며 쩌렁쩌렁하게 꾸짖었습니다. 박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은 억울하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저 굴러들어온 것들이 꾸민 계략입니다.
저 아이들이 영악하여 필체를 흉내내고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악을 쓰며 끝까지 발뺌하려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고 몇몇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구나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 철수를 끌어안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쌍둥이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서며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옥동이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10년 묵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자개암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그 자개암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저희가 어제 헛간 아궁이를 고치다가 구들장 밑 깊숙한 곳에서 이 함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의아해하며 함을 열어보라고 손짓하자 옥동이가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는 눈부신 초록빛을 머금은 빛이 놀이개가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 연화가 훔쳐 달아났다고 알려져 그녀를 쫓겨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 저게 왜 저기서 나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최진사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갔다던 물건이 집안. 그것도 박 씨가 평소 잘 쓰지 않는 헛간 구들장 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금동이는 박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 놀이개를 감싼 비단 천을 보십시오. 이 천은 10년 전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해오신 혼수 이불감에서 오려낸 것입니다. 어머님이 쫓겨나신 직후 누군가 이 놀이개를 훔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급하게 숨기느라 이불감을 잘라 쌌던 것이지요. 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놀이개를 감싼 천조각의 끝부분은 가위질이 서툴러 삐뚤빼뚤했고 박 씨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훼손된 이불과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게 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전처 자식이 득세하는 꼴을 볼 수 없어 그랬습니다. 라며 마침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가을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동안 그녀를 믿고 따랐던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무관심이 죄 없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집안 단속을 잘못하여 이런 사달이 났으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허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살려야 하니 박씨 너는 오늘부로 안주인의 자격을 박탈한다. 라고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짐을 싸서 산 너머 작은 암자로 들어가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명했습니다. 박 씨는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최진사는 매몰차게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인과응보여 사필 귀정이라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며 박 씨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지 못한 채 초라한 행색으로 진보다리 하나만을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들어올 때의 기세등등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량했고 대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도 함께 거치는 듯 했습니다. 박 씨가 떠나고 난 뒤 마당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홀로 남겨진 철수는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철수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연화가 조용히 다가가 철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연화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긴장을 풀고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연화는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너도 이 집안의 귀한 자손이니라.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봄눈 녹이듯 녹여주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들도 철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형님, 이제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놀아요. 라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연하와 쌍둥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집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면목이 없다. 10년 동안 너를 고생시키고 이제야 누명을 벗겨주니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다오. 최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아버님, 건강하게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묵은 오해와 갈등은 눈물과 용서 속에서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집안의 큰 소동이 마무리되자 김노인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묵은 때를 벗겨냈으니 이제 집안을 새로 단장해야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인들도 활기를 되찾아 마당을 쓸고 닦으며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고 오랫동안 끓이지 않았던 고기국을 안치고 하얀 쌀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집안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택의 일이 잘 해결된 것을 기뻐하며 집집마다 술과 떡을 조금씩 가져와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다시 깔리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연화가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어린 쌍둥이가 어쩜 그리 지혜로운지 몰라. 연화 씨의 마음씨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는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재롱을 부려 잔치판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진사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동안 먼지 쌓여 있던 서책들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안의 기운이 맑아졌으니 다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동이와 옥동이는 할아버지의 명을 받아 신이 나서 책을 날랐고 철수도 옆에서 거들며 형제애를 다졌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노인은 이제야 최진사 댁에 진짜 봄이 오는구만이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기와 지붕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무렵 연화는 안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주인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남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소박하고 정갈한 가구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니 방 안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고 묵은 냄새 대신 그윽한 국화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화가 안방마님으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 집안의 질서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서로의 등목을 해주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헛간에서 지내며 쌓였던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찬물에 몸을 씻고 나온 아이들의 피부는 뽀얗게 빛났고 눈빛은 더욱 총명해 보였습니다. 옥동이가 물을 튀기며 장난을 치자 금동이도 질세라 물을 뿌리며 도망쳤고 철수도 슬그머니 합세하여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최진사는 연화와 아이들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너희들이 이 집의 기둥이다. 앞으로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너희의 뜻을 듣고 싶구나. 라고 물었습니다. 금동이는 의젓하게 앉아 할아버지, 곡간에 쌓인 곡식을 풀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은혜를 갚고 덕을 쌓아야 집안이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옥동이 또한 그리고 묵혀둔 밭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어 함께 농사를 짓게 하면 일손도 덜고 수확도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생각과 배려가 담긴 말에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들이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진 마음까지 갖추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의 모든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산속 깊은 골짜기의 어둠을 몰아내고 멀리서도 훤히 보일 만큼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최진사 댁이 다시 일어섰구나라며 안도했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훈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쌍둥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 하는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철수도 눈을 비비며 나와 함께 빗자루질을 도왔고 셋이서 마주보며 짓는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담장 너머로 참새떼가 지저귀며 희망찬 아침을 노래했고 최진사 댁의 대문은 이제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안정되었지만 쌍둥이의 비범한 재능은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올 더 큰 기회와 과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최진사는 손자들을 위해 더 큰 꿈을 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지혜와 덕망이 흐르는 명문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청아한 악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우뚝 선 기와집,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웃음소리는 이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자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겨우내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따스한 봄바람에 실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 연화가 다시 안주인이 되어 곡간 열쇠를 쥐자 새어 나가던 재물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곡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의 변화를 보며 어진 사람이 들어오니 집터가 살아났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랑채의 큰 문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게 했습니다. 그는 쌍둥이 손자인 금동이와 옥동이를 불러 무릎 앞에 앉히고는
너희가 처음 이 집에 와서 묵었던 그 허름한 행랑방을 기억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진사는 그 행랑방을 허물지 말고 깨끗하게 수리하여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쓰도록 하라는 뜻밖의 명을 내렸습니다. 최진사는 그곳은 너희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지혜를 키운 곳이니 그 뜻을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쌍둥이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그날부터 행랑방은 지혜를 닦는 방이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을 얻어 마을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치는 배움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구멍난 문풍지 대신 고운 한지가 발라졌고 차가운 구들장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쫓겨난 후 홀로 남겨진 철수는 처음에는 의기소침하여 방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으나 연화의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철수에게 억지로 글 공부를 시키는 대신 그가 평소 관심을 보이던 농사일과 가축 돌보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책을 읽는 것보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고 쌍둥이 형제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농기구를 직접 시험해보며 농사일에 큰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확한 첫 딸기를 바구니 가득 담아 연화에게 가져왔을 때 연화는 그 딸기를 받아들고 철수를 꼭 안아주며 네가 흘린 땀방울이 이 집안을 풍요롭게 하는 보석이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인정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날 이후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최진사 댁의 둘째 도련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쌍둥이는 머리로 집안을 세우고 철수는 몸으로 집안을 지키니 형제간의 우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되자 쌍둥이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고안한 물레방아는 적은 물로도 힘차게 돌아가 가뭄에도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만든 탈곡기는 일손을 절반으로 줄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관아의 사또조차 어려운 판결이 있을 때면 사람을 보내 어린 쌍둥이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였으니 최진사의 어깨는 으쓱하다 못해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자신들의 재주를 뽐내거나 벼슬길에 오르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삶을 모르고 글만 읽어 벼슬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며 낮에는 들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성현의 말씀을 익히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쌍둥이를 보며 장차 나라를 이끌 큰 제목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고 최진사 댁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들판이 물결칠 무렵 최진사는 7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려하고 요란한 잔치를 벌였겠지만 이번에는 연화의 뜻에 따라 검소하면서도 뜻깊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국밥과 떡을 대접하고 그동안 쌍둥이가 모아온 용돈으로 쌀을 사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잔칫날 아침 최진사 댁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구수한 쇠고기 국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기고 갓 버무린 배추김치와 노릇노릇하게 구운 전들이 소반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최진사의 만수무강을 빌었고 쌍둥이와 철수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음식을 나르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무렵 쌍둥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공개 시간이었습니다. 금동이와 옥동이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을 최진사에게 올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최진사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며 겪었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집안의 내력을 아이들이 직접 받아 적어 정리한 최씨 가문농사 일지였습니다. 글을 쓸 줄 몰라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최진사에게 자신의 일생이 담긴 책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책을 받아든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평생 헛살았다 생각했는데 너희들 덕분에 내 삶이 글이 되어 남게 되었구나. 최진사의 말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코끝이 찡해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하는 시아버님께 술 한 잔을 올리며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있고 이 집안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공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돌아가고 집안에는 가족들만이 오붓하게 남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마당을 비추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대청마루에 둥근 밥상이 펴졌습니다. 낮에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 연화가 특별히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살밥과 가을 물을 숭숭 썰어 넣고 끓인 시원한 뭇국, 그리고 짭조름하게 조린 고등어 조림과 향긋한 더덕구이가 올라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숟가락을 들며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내 생에 이토록 맛있는 밥상은 처음이다.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금동이와 옥동이 그리고 철수는 서로 생선의 가시를 발라주며 밥그릇을 비웠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화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쌍둥이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철수는 다리를 두드려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끝날 줄 몰랐고 웃음소리는 달빛을 타고 담장 너머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져 최진사는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눕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돌아와 집안을 살리고 저 보석 같은 아이들이 대를 이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은 모두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행랑방, 아니 이제는 지혜의 방이 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 연화는 이불을 덮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너희들의 착한 마음이 집안을 일으켰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자라다오.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든 시간. 최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장작이 타오르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이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지붕 위를 맴돌다가 밤하늘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스산한 울음이 아니라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쌍둥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훌륭한 재상이 되었고 철수는 고향을 지키며 대대로 부유하고 인심 좋은 가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구해온 천재 쌍둥이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져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낡았지만 정갈하게 보존된 작은 행랑방이 하나 남아있어 그 옛날 지혜로운 쌍둥이와
강인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잠든 세상의 머리맡을 지켜주듯이 최진사댁의 따뜻한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며 깊은 잠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옛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행복을 찾았듯이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에게도 맑고 고운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에 온기처럼 훈훈하게 끝을 맺습니다.